어젯밤 12시가 좀 넘어서 질문을 심진경 선생님이 보내왔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조금 미안한 수준의 질문이었고 미안한 수준의 질문이 뭔데? 이 소설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소설이요. 아니 간단하게 하려며 질문을. 그래서 간단하게 한 거지. 뭔가 20년 차 김현수와 거의 동시대에 데뷔해서 김현수와 동시대에 문단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뭔가 뼈가 있는 질문이 간단히 나올 줄 알았는데 뜻밖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래도 첫 번째 질문 논의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소설집은 시간에 관한 소설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소설적 시간에 서사 전략이 뭐고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네. 그래서 이 질문이 이 논의가 이 소설을 꿰뚫는 가장 큰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건희 선생님부터. 네. 질문이 뭐였죠? 이 소설은 왜 시간을 다루고 있는가? 왜 시간을 다루고 있는가? 질문이 너무 매가리가 없다. 그리고 그 시간의 서사 전략은 효과적이었나? 시간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물리학의 어떤 세계. 학자들도 아직까지 시간이라는 것의 정확한 정체를 모르고 인류상 누구도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낸 사람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시간이라는 것이 픽션에서 소재가 되어 왔는데 김현수 작가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시간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시간에 대한 개념들은 너무 평범해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나 클리셰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제목처럼 정말 평범한 시간에 대한 소설들의 모음집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라는 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거든요. 시공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적으로는 그런 거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쓸모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걸 상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설가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혹은 또 동시대의 어떤 시간이라는 관념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이제 게임적인 시간이 있고 사이버 스페이스의 시간이 있고 또 다양한 방식의 공간들이 나타나고 디지털 공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험적인 시간에 대한 사고들이 다른 소설들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김현수 작가는 그냥 고전적인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상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특히 이제 표제작인 이토록 평범한 미래 요런 이제 이 소설의 경우에는 뭐 흔히 볼 수 있는 니체적인 생각, 영겁회계 같은 것들을 좀 변용한 듯한 이야기여서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좋게 읽은 이 작품집 중에서는 좋게 읽은 작품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아쉬웠다. 시간에 대한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상상력이라는 것이 어떤 그 인간학적인, 그러니까 인간들에 대한 어떤 통찰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형상화를 보여줬다기보다는 김현수가 늘 잘하던 어떤 멜랑콜리적인 심상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활용됐다. 소재로서만 시간이 활용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 이상입니다. 김현수와 의지가 없어요. 의욕 제로. 목소리 자체가 이미 의지가 없는 목소리. 아픈 사람이 겨우겨우 그러니까 겨우겨우 말 꺼낸 것처럼. 그냥 머리 한쪽으로. 정상에서의 인터뷰? 저 계속 읽었거든요. 계속 열심히 읽었어요, 나름.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이 김현수 뭔가 소설이 이제 원래도 근데 그 전에는 약간 역사적 시간의 재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역사 이제 자기가 겪지 않았던 어떠한 그 자기가 동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역사적 시간을 이렇게 재구성하는 그런 식의 소설적 통찰이 있었는데 이때의 시간은 좀 뭐라 그래 약간 자기 개발적인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기 개발서에 보면 뭐 끌어당김 뭐 그런 거 해서 너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떠한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선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게 뭐랄까 이게 어쨌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두뇌의 산물이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그거는 인간이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논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어떠한 이 시간이라는 거는 다르게 논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시간에 대한 의식이 이상하게 좀 자기 개발적인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한 어떤 혼란, 이 세계가 내가 이제 해석하고 의미화했던 이 세계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어떤 혼란, 그리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어떤 허무주의, 약간 이런 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극복이 일종의 우리가 미래의 시간을 선취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이제 말 그대로 평범한 미래를 달성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때의 평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나 막 그런 사건이나 그런 것이 없는 일상적인 어떤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뒤에 있는 소설들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 어떤 김현수만의 어떤 소설론, 언어에 대한 언어를 통해서 매개되지 않으면은 이제 재현될 수 없는 어떤 소설적 세계에 대한 자기 아이디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좀 각각 흩어져. 거기다가 이제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다 따로 논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론을 보면서 요런 얘기들이 사실은 요 몇 년 동안 되게 시간에 관한 이게 물리학을 혹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 대중적으로 푸는 뭐 카를로 로벨리의 뭐 시간에 대한 이야기 뭐 쉽게 이제 물리학 이론을 풀어서 쓰는 뭐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책에서 하는 그런 시간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뭐 다중우주 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거대한 그러한 세계에서 흐르는 시간과 아주 미세한 세계에서 흐르는 시간과 일상적 시간과 각각의 서로 다른 시간들이 있다라든가 그 프로세스 자체가 다른 것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요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담기진 않은 것 같다. 뭔가 좀 혼란스럽다. 전 이제 개인적으로 김현수 작가의 출발점 자체가 소설이라는, 어떻게 보면 소설이라는 언어적 형식 자체가 시간을 다루는 언어적 구조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설이라는 건 기승전결을 포함해가지고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치면서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크로노스적인 시간 혹은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말하는 선형적 시간. 박사 논문 네, 저의 깨알같이 말씀드리자면 저의 박사 논문의 주제가 아나크로니즘, 시대착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선형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의 형식을 다룬다라는 소설가로서의 자의식이 첫 번째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연대기적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실은 미래라고 하는 것을 꿈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자기 응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서술 전략이나 혹은 시간에 대한 자기 사유로서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시대착오라는 거는 우리가 막 결국에는 그런 거죠. 인지적으로 인지되는 시간과 실제로 우리의 어떤 물질적 현실에서 흘러가고 있는 시간, 이거 사이에는 언제나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때의 시대착오라는 표현인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인물들도 다 그런 시간의 격차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삶에서 좀 경험하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사건이 인지되는 것과 그것이 이해되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시간적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설이라는 것 혹은 글쓰기라는 것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어떤 이 소설적 행위가 이 어떻게 보면은 닫혀 있는 것 같은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혹은 미래라고 하는 거를 내 삶에 지금 뭔가 전혀 전망이 없어 보이고 열려 있지 않은 것 같은 내 삶의 어떤 탈출구 혹은 내 삶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별것 아닌 낙관론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접붙이는 방식으로서 소설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시간론에 대한 이해가 새롭지 않죠. 새롭지 않고 뭐 철학자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누구야? 프랑스의 베르그송이 이야기하는 지속이라는 시간관을 거의 그대로 차용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연대기적인 시간관을 꼬아가지고 시간이라는 건 마치 나선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이것은 마치 앞에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고여있고 무언가 연속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런 시간관에 대한 이해가 인물들에게도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소설적으로 이거를 쓰는 방식 안에도 있는데 다소.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소설 있잖아요. 다시 2100년의 바르바라에게 여기에 가면은 약간 이걸 그러니까 다 말로 해줘요. 대화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소설적인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의 시간에 대한 이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는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약간 메타 소설적인 이야기들이고 그 자기 소설 안에 있는 시간에 대한 활용에 대하여 스스로 어떤 지침서를 써놓은 것처럼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쯤 되니까 오히려 맥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과거의 김현수 소설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 어떤 거대 메타서사 거대한 역사적인 시간으로부터 개별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인지되지 않고 사라져버린 개인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좀 복원하기 위하여 혹은 복각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치열하게 천착해가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맞부딪히게 되는 말할 수 없음. 그러니까 그 소설 제목으로도 있잖아요. 뿌넝쇼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 영역에 아무리 파고 들어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말할 수 없게 되는 시간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형태의 소설들에서는 소설적인 형식 실험과 소설 안에서의 이야기와 시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잘 짜여진 퍼즐처럼 또르르륵 말려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 김현수 소설을 읽는 즐거움이라는 게 가장 잘 느껴졌는데 뭔가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특히 말로 해버리니까 뭔가 이 치밀한 맛이 떨어진다. 치밀한 맛이 떨어지고 이거를 이제 작가가 말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형식에 대한 파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인 것들을 치밀하게 추구하기보다는 설명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주제적인 면은 김현수가 썼던 것들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질적이지 않았는데 이거를 보여주는 방식, 서사적 전략으로서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힘이 빠졌던 이유가 아까 초반에 박인환 선생님이 정권 찌르기 이런 얘기했는데 정권 찌르기가 아니라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수영장 가면 할머니들이 고인물 할머니들이 있어요. 거의 한 20년째 거기서 수영을 하고 계시는. 그것도 상급반도 안 가셔. 중급반에서 20년째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수영하는 거 보면 정말 느릿느릿하게 떠서 정말 한 열흘 동안 계속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계속 해파리처럼 아무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몸에.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보고 있으면 내가 누구고 여기가 어디인지 몇 번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아득해져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한 번 갔다도 똑같고 두 번 갔다도 똑같고 세 번 갔다도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소설을 보면서 뭔가 너무 힘이 들어가도 사실은 뭐 소설이 별로 좋아지지 않겠지만 또 너무 힘을 안 주는 느낌. 그래서 뭔가 킥이 없고 와닿는 게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빠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인지 계속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박인호 선생님한테 듣고 나서야 이게 원래 김현수스러움의 일종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받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 좀 뭔가 킥 없이 평범하게 풀어낸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좀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토록 평범한 미래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되게 기대감을 갖고 읽었거든요. 그 삼촌이 나오잖아요. 그 삼촌이 나와서 그 어떤 비밀을 풀어줄 것 같은, 같이 풀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두근거렸었는데 뒤에 가서는 그런 얘기구나 하는 느낌으로 끝나버리고 모든 소설들이 다 뭔가 시작되다가 불완전 연소해버리는 느낌이어서 그런 느낌. 근데 저는 김현수 작가가 결국에는 본인이 작가로서 시대성과 공명하기 위한 어떤 주제의식을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 소설집은 2014년 딱 이제 세월호 이후를 쓰기 시작한 2014년 소설 2편과 그리고 2020년에 주로 이제 발표된 소설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발표가 없었나요? 근데 있었지 않나요? 있었겠죠. 아니야 좀 발표를 좀 뜨문뜨문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김현수 작가가 오늘날 우리 동시대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감수성 같은 것들을 좀 그래도 내용적으로 넣으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젊은 세대인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여기서도 이제 이토록 평범한 미래가 딱 종말론과 관련된 그 당시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같은 것들 이야기하면서 그 시기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미래 없음에 대한 이런 전망을 이제 새롭게 좀 개척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적인 것들이 담긴 소설이잖아요. 근데 딱 지금 김현수 작가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동시대가 이런 방식으로 좀 닫혀있는, 미래가 닫혀있거나 아니면 너무 파편화되어 버려서 낙관적인 미래라고 하는 거를 상상할 수 없는 약간의 좀 굉장히 비관주의가 보편화된 세상에 대한 인식을 본인이 먼저 깔고 들어가서 그거를 좀 작가론적으로 스스로 한번 좀 돌파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였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자기개발적인 목소리로 들릴 수 있는 약간의 혐의가 있는 면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망하지 않는 거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 지구는 망하지 않는다. 일상은 지속된다. 마지막 소설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총 한 명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냥 8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80년이 아니라 뒤로 80, 과거로 80, 미래로 80에서 83, 24, 240년 삶이라고 하는 거를 포괄하는 어떤 삶의 영향력이나 이해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인데 이런 말들이 어떻게 들으면 되게 낭만적이고 소설적인 의미에서의 낙관론이기도 한데 이런 표현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접하는 오늘날의 언어가 또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미래의 낙관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신의 삶을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뭔가 더 돌파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되게 건강하고 무공해한 말들인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맥이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미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평범한 미래를 꿈꿀 수가 없고 이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묵시록적인 현재가 다가왔는데 묵시록적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 묵시록적이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에 평범한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아나크로니즘,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약간 우려낸 느낌은 안 받았어요. 이 소설을 보면서 뭐냐면 결말이 우려내?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 것들을? 무조건 우려냈다는 느낌 안 받았고 결말 짓는 방식이 현재 서사, 과거 서사 교차하잖아요. 근데 결말 짓는 방식을 과거 서사로 결말을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난주의 바다면 난주의 그 현재 난주를 추적하는 인물이 아니고 난주의 화자가 얘기를 끝내버리고 2100년에 다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의 서술로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인들의 서술로 끝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작품이면 그럴 수 있는데 일관되게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건 제가 볼 때 작가가 의도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소설적 문법을 어떤 식으로 작가가 비턴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형식적인 아나크로니즘이죠. 되게. 그러니까 그가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질적인 소설이 저는 진주의 결말이라는 소설이었거든요. 이 소설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이 아닌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자기개발적인 면은 상처 치유적인 면인 건데 내가 볼 때는 진주의 결말은 아니었거든요. 대신에 진주의 결말은 세상의 질서, 그러니까 소설적 질서가 그러니까 이 진주의 결말에서 진주를 따라가는 이 범죄 심리학자는 진주의 행위를 놓고 자꾸 인과관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진주는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 집에 불을 지르는 건 아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네 인과는 다 부정되는 거고 사실 내 행동에는 인과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작가가 시간과 질서에 대한 인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파셔로던 거죠. 근데 이거는 모더니즘적 인식이죠. 한 2000년대 아니 저기 20세기 초중반의 시간에 관한 새로운 인식들인데 저는 김현수 작가가 여기서 조금 소설적으로 한 발 조금 더 나가려고 했던 몸부림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은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그 다음에 시간성이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설의 결말도 굳이 현재 소설을 시작했다고 해서 현재 소설을 끝낼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 일관되게 과거 소설로 딱딱딱딱 끝내버린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치매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이 치매 자체를 시간성이 뒤죽박죽된 걸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매인 이 2100년의 바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김현수 작가 말이 많았는데 말이 많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 치매 걸린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시간성은 뒤죽박죽이죠. 80년 전에 그 사건이 현재성의 사건이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동생이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작품에서 어떻게 보면 작가가 의미를 몰빵하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말이 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파쇼로더된 이 질서와 시간 이거가 의미가 뭘까 우리한테 이걸 작가가 좀 탐구를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과거의 상처로 우리가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시간이라는 거는 연속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평행한 뒤죽박죽인 건데, 그러니까 과거 여동생이 가슴 아프게 죽었다고 해도 결국은 여동생이 현재처럼 살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과거의 상처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시간의 이런 문제를 깨달음으로써 주인공들은 과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취하거든요. 제가 볼 때. 자기 구원적인 이야기라고 저도 전체적인 테마는 그렇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뒤죽박죽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위한 기본적인 우리의 시간적 질서는 연대기적 시간이거든요. 연대기적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인지적인 문제가 삶이라고 하는 거를 고정적으로 해석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진주의 결말에서 이 범죄 심리학자가 하는 방식,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대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이 사람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이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 진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카운터 내러티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성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전체적인 형식적인 구성 속에서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 사이에서의 이야기적 교차가 오히려 과거성이 현재성으로부터 돌출되어 나오거나 현재를 압도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인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인 것 같고 나름대로의 저도 그나마 이제 앞에서 김현수 작가의 작품들과 조금 이 소설집을 다르게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인지와 이해라고 하는 영역으로 도달할 때 이제 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꼭 아픔이나 슬픔이나 상처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안을 주기도 하고 자기 구원을 수행하게끔 만들어주는 힘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조야한 사실들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어. 그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였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너무나도 오늘날에는 반대로 포스트 모던한 해석들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수 작가의 이 시도가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와 평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과거와 역사에 대한 해석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해석들이 제멋대로 막 미친 말처럼 막 이렇게 막 방종하고 있는 시대에 해석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면에서는 저마다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부추기는 것은 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약간 좀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 근데 이제 이 김현수 소설이 이렇게 읽으면서 점점 너무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 그런 느낌을 저도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좋은 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약간 잠언집 같은 그런 느낌이고 되게 이제 공부하고 자기가 이제 원래 김현수가 어떠한 뭐 무슨 소설인지 뭐 인도 방랑 뭐 이 텍스트에 기대어서 이렇게 쭉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빅토르 위고의 뭐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텍스트나 혹은 여러 개의 텍스트로 이루어진 어떤 세계를 이제 구성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러한 이 여러 가지 텍스트 자기가 이제 막 본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가지고 막 구성하는 이 세계를 만드는 그 이유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누군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예전의 그런 소설들에서는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한 과정, 그러니까 이 누군가를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는 그 진주의 결말에서 그 진주의 결말인 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그 다음은 없었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오직 그 진주라는 사람만 갑자기 이제 자기가 불을 지르고 뭐 그때 이제 서방한테 가서 깨고 그때 자유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것이 이 사람은 결국에는 해석되지 않은 채 미완의 상태로 남겨진 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김현수가 이전에 했던 뭔가 뭐 이 자기가 사귀던 다시 한 달을 가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소설들에서 보여줬던 제가 왜 죽었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는 그리고 거죠. 그 아내랑 나는 왜 헤어졌지? 뭐 이런 식의 자기가 어떤 안다고 생각했던 어떤 대상의 그 알 수 없음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찾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텍스트들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그 과정이 그렇게 소설적으로 구성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어떤 텍스트에 있는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 그러니까 잠언적 어떤 그런 언술들을 그렇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 수 없음을 향해서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불규칙한 선들을 그어가며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김현수 소설의 구성력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알 수 없음이고 그리고 그걸 향해서 그냥 어떤 이런 텍스트들을 이렇게 그냥 징검다리 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게 너무 진지해요. 근데 그 진지함이라고 하는 게 그 진정성의 세계인데 그 진정성의 세계가 혼자서 너무 진지하고 무거우니까 조금 부담스럽다는 느낌? 그래서 시간을 근데 언제나 이면수는 진지했어요. 언제나 진지하잖아요. 진지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지했는데 아직도 진지하다니.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가벼워질 수도 있게 약간 제가 좀 보면서 답답했던 게 그 형식적인 어떤 그 새로움 같은 게 없었고 그래서 계속 어떠한 만남에 대한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계속 매일 그 다음에 무슨 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진이라든가 뭐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매개의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매개 이후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반해서 여기에서는 그냥 그 편지라는 그런 매개물이 너무 전면에
이제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뭔가 형식이 조금 없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훨씬 더 언어적인 매개물에 집중한 소설집 같아요. 저는 형식을 오히려 좀 그래서 이 작가가 좀 자유롭게 왜냐면 자기가 시간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져 소설은 어쨌든 시간 형식 자체가 시간과 관련이 있잖아요 소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과거 해상이 나오고 현재 서사가 나오더라도 독자들은 그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하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더 자유롭게 그냥 시간에 대해서 배치하고 써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 시간에 대한 사유를 본인이 뭐 그게 20세기 초반의 사유든 어쨌든 간에 시간에 대한 사유를 자기가 체화를 했다면 그 체화한 시간을 주제화하는 방식이 상처와 치유밖에 없었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게 상처와 치유로만 그래 과거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야. 다 현재성에서는 과거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야. 그 다음에 현재의 절망도 미래와 현재가 동일시된 상황에서는 그건 절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유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는 게 저는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너무 왕복운동이에요. 결국 보고 있으면 작품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제 작품의 형식적인 면은 반복적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시간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미의 영역까지도 작품 안에서 자꾸 이제 뭔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점에서 좀 맥이 빠지는. 그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에 대해서 다룬다기보다는 그냥 과거에 대해서 다루는 느낌이었어요. 회고적이고 회상, 그 회상과 회고를 드러내기 위해서 미래나 현재가 끌어당겨져서 그걸 도구화되어서 쓰일 뿐이지 이 모든 이제 단편집에 나오는 이 모든 단편들의 내용은 과거의 어떤 사건들에 대한 과거에 상처 입었던 일,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회상을 어떤 편지라든가 뭐 어떤 방식의 회고적인 사물을 통해서 이제 불러들이는 환기시키는 형식인데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그냥 현재거든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뿐이고 과거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고 그 현재 속에서 구성된 과거나 구성된 미래 뭐 앞에 이제 표제작인 이토록 평범한 미래는 이제 미래가 과거나 현재의 원인이 되는 그런 세계를 상상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설들은 지나치게 회고적이고 회상적인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그것은 굳이 치유할 필요는 없어라고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방식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저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나치게. 근데 그런 뭐 느낌이었어요. 회상하고 현재화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발터 베냐민 같은 이제 독일 철학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상을 한다는 거는 이 말 그대로 연대기적 시간 안에서 사유를 하기 위하여 과거라고 하는 거를 지금의 현재에 더 어떻게 보면 의미적인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배치하는 방식이 이제 회상이라면 현재화라고 부르는 거는 그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겹쳐 보는 방식으로 현재 속에 있는 감춰진 의미라던가 다른 어떤 삶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일깨우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했을 때 김현수의 이번 소설집이 저는 현재화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소설들이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거나 그게 좀 회상으로 읽힐 수 있는 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고 저는 이제 아까 배상민 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 서사가 현재 이야기의 결말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거는 어쨌거나 김현수 본인이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것이 회상으로부터 출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게 약간 전전반측 뒤집히는 과정 안에서 과거 자체가 오히려 현재를 대신할 수 있는 현재화의 효과 같은 거를 노렸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게 충분히 달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니 근데 이토록 평범한 미래는 그 미래가 현재를 결정짓는 어떤 그러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미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의 시간 질서가 다시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그 사람들한테 너네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뭐 암시 같은 예언을 들었는데 그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의 시간을 중심으로 얘네의 현재가 이렇게 구성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얘기했던 게 되게 이제 좀 자기 개발적인 미래, 너가 상상하는 어떤 미래가 곧 너의 어떤 시크릿. 현재와 어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죠. 그런 식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거든. 그때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과거라는 건 어쨌든 기억의 집적이고 미래라는 것은 사실은 상상의 산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현재는 그 과거의 집적물과 자기가 상상하는 미래의 산물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 논리를 일종의 만들면서 인지적인 조작이죠. 네, 그 시간이라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정 자체가 잘 만들어지진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이 이렇게 사변적인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의 액션, 그러니까 직접 어떤 사람들을 등을 어루만져주고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그런 어떤 촉각적인 어떤 행동, 동물적인 접촉 이런 것들, 액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어떤 뭐 치유나 상처 회복 같은 것도 일어나는 것이지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시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든가 이런 인식을 통해서 뭔가 어떤 사람의 상처가 치유될 거라고는 저는 정말 1도 믿지 않아요. 그런 방식의 치유는 사실은 지식인들의 머릿속에서만 그 인식론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 치유라는 것은 전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김현수 소설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치유, 과거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세월호를 통해서도 환기되는 그런 트라우마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치유를 이제 암시하고 있잖아요.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 지식인적인 느낌이라는 이 거죠. 시도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어요. 약간 좀 레트로 퓨처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좀 클래식한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고 김현수 작가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소설가로서의 정체성과 뭐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거를 포기할 수 없는 면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술에도 등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말이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이 글쓰기, 소설 쓰기는 결국에는 그것이 미래가 현실이 된다. 글쓰기는 현실이 된다. 라고 하는 방식의 이제 방법론적 접근법을 처음부터 전제했기 때문에 치유라고 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만 도출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니까 미래를 회상할 수 있음. 미래를 회상하면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육체성과 시간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 소설 이토록 평범한 미래부터 다시 2100년의 바르바라까지 이 소설들을 관통하고 있는 건 우리가 미래를 회상할 수 있다면 이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성과 시간성 자체를 초월할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의 절대성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설득력이 있었는가가 저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한 미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회상일 수도 있지 않아? 과거로부터 비롯된 너무 평범한 미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므로 그거는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토록 평범한 그쵸. 미래가. 근데 그게 설득력이 없었어요. 전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 언술 같은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근데 그래서 얘네 둘이 헤어졌다면 그래서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미래가 과연 선치된 미래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 다른 미래를 다시 끌어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나 확률 자체가 미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설득력이 없죠.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태원의 클럽에 놀러 갔다가 하루 아침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평범한 미래여야 되는 현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이태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고 평범하지 않은 미래가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한테 엄습해 온 거잖아요. 이런 시대의 이런 이야기라는 것은 그 글자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기 전에 쓴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걸 내가 세월호도 탓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죠, 뭐.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뭐 김현수 소설가가 그걸 예측하지 못했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나이브하고 관념적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접근법을 취했는데 전혀 다른 주제로 도출된 책이 이제 제가 박사논문 쓰면서 참고한 책이지만 라이나르트 코젤렉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러니까 지나간 미래
미래라는 책인 거죠. 그거 자체도 미래라고 하는 거를 과거 속에서 보는 방식으로 이제 미래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하는 논리인데, 라인하트 콜레젤렉이 이제 1900 어떻게 보면 이제 나치즘이 이제 창궐하는 독일 안에서의 그 불안한 분위기를 이제 그렇게 본인의 서술 속에서 사회학적으로 환기해 나가는 과정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결코 평범한 미래라고 하는 거는 올 수 없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김현수 작가의 이 시도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토록 방종한 미래 전망이 날뛰고 있는 시대에 과연 얼마나 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어요. 코젤렉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유명한 얘기가 이제 기대지평과 경험 공간의 괴리라는 건데, 근대 특징이 기대지평과 경험 공간이 엄청나게 커져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게 근대 세계라는 너무 거잖아요. 빠르게 네. 이제 가속해 버린다는 거죠. 전근대나 봉건 시대에는 어떤 농업의 리듬에 따라서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추수를 하는 가을이 온다는 것이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나이를 들면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순환적인 시간인데, 근데는 이제 그것이 불가능. 어느 순간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시대에 꿈꿨던 어떤 모든 우리의 희망 찾던 미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게 이제 코젤렉. 이거 코젤렉이 나중에 이제 개념사의 개념이라는 것의 역사에 집착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김현수 소설에 나오는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상상이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나이브하다, 순진해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는 거죠. 저는 그 순진함이 마음을 좀 짠하게 했어요. 진지하니까 짠한 거죠. 작가는 어쨌든 이 뭔가 뒤죽박죽된 시간과 인간성의 그쵸. 세계에서 그건 동의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도 집요하게 고민한 흔적이 이 소설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레트로 소설가의 퓨처리즘입니다. 근데 그 의미라는 게 결국엔 되게 소박한 일상으로의 회귀 이런 것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시간에 대한 인식은 되게 이제 거대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소박한 일상, 우리의 평범한 어떤 행복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소박하다 그런 느낌이 든다. 추천자가 제일 가혹해. 내가 뭘 가혹해. 그래도 네. 추천을 했잖아. 그러면 일단 요 첫 번째 주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두 번째는 추천자의 질문.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작품을 또 추천할 것인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